Rates will be from 5 to 10%. He tweets, starting on October 1st, the $250 billion of goods and products from China currently being taxed at 25% will be taxed at 30%. Additionally, the remaining $300 billion of goods and products from China that was being taxed from September 1st at 10% now will be taxed at 15%, ending with,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지난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750억 달러 상당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광석화와 같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서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다시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5%포인트씩 올린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적게 올렸다고 후회했다고 하죠. 지금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난전으로 감에 따라서 혼란이 발생하고 주식시장들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도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중국 쪽에서 2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빨리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중국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정작 중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사실 들은 바가 없다 하면서 펑상 대변인이 이제까지와 똑같은 강경한 어조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끝까지 상대해 줄 것이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또 여러 매체들은 중국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강경파들은 아직도 미국에 대한 강경 제세를 계속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비둘기파들은 미국과 잘 이야기를 해서 협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중국 내부로부터 두 종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떨어졌다면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 떨어지게 되니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아직 튼튼하고 여러 지표들도 숫자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의 경제 지표들은 많은 분야에서 점점 악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국의 경제가 붕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동산에서 출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아마 환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는 7.18을 돌파했습니다. 하격권의 많은 전문가들이 환율이 7.4 또는 7.6까지 내려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점잖은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7을 일단 돌파하면 8, 더 나아가서 9, 여기까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령 씨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1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그 중에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가 대외 결제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아마도 4,200억에서 4,300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오늘 오가령 씨가 보내준 데에서는 또 하나의 외채의 소스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면서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조달한 외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인데요. 오가령 씨가 오늘 보내준 소식에 의하면 6,300억에서 6,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질 보유고 4,200억, 4,300억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6,300억, 6,400억의 외채가 가외로 존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는 이미 외환이 2천억 달러 이상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6,300억이나 6,400억 달러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은 다시 논의되어야 될 일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외 법인에 의한 외채 말고도 또 숨어있는 채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듯이 아마도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절대절명의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외환 보유고의 취약점은 곧바로 거대 경제 지표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 며칠 전에 25일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드디어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금리 체계를 정비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 중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탄력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행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부동산 대출 금리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6%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정한 표준금리 4.6%에 자기 상업은행의 마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진을 0.4%를 붙인다면 4.6% 기준금리에 0.4%를 합한 5%가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부동산을 사든지 동일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은행이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사항은 담보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부동산 담보 금액 대비해서 몇 %까지 담보를 내줄 것이냐, 이 정도입니다. 과거 부동산이 굉장히 뜨거울 때에는 100% 담보대출도 해줬죠. 그것이 90%, 80% 내려가다가 지금 현행에는 70%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고 다시 60%로 또 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뛰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무리하게 담보를 얻어서라도 자기 아파트를 사고 집을 샀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좋았던 시절에 80%, 90% 대출을 해줬던 것을 60%, 70%로 줄이니까 그 차액만큼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중국 민간 가구의 부채율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죠. 중국의 민간, 즉 가구의 채무는 2015년에는 GDP 대비 30%였습니다. 이것이 2016년에는 GDP 대비 45%가 됐는데 작년인 2018년에는 GDP 대비 60%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의 GDP가 10% 정도씩 상승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가구의 부채 증가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구의 부채라는 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부동산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잡은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뛰니까 담보대출하는 금액도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대비 2배 이상의 채무를 안게 돼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상업은행들의 상태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10%에 달하는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말도 있고, 이 상업은행들의 채권이 문제가 돼서 터져 나올 경우에는 중국의 수많은 은행이 연쇄도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25일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 방식을 바꾼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금융 시스템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하나의 전환기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실시하는 이 방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금리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지역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표준금리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별로 인민은행의 각 분행에서 우리 성은 예를 들어 우리 흑룡강성은 4.1%다. 그럼 우리 상해시는 4.0%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차이와 경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고정적인 상업은행의 금리를 붙여서 연동을 시켰지만 향후에는 지난 1개월간, 지난 한 달간 평균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시장 논리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거에는 각 상업은행이 자기들 받는 마진 금리가 이렇게 고정된 숫자였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거는 대부분 고객, 담보대출을 하는 고객의 신용을 평가를 해서 이 고객이 신용도가 높으면 금리를 조금 낮춰도 되고 이 고객이 신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으면 또는 부동산의 리스크가 클 것 같으면 이자를 더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금리를 변동할 수 있게 해놓고서 최저금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많이 받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어느 금리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변경된 사항은 과거에 맺은 대출 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적용을 하되 10월부터 새로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최단 계약을 1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거나 또는 시장 금리가 낮을 때는 1년짜리 계약을 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막 20%, 30%가 돼서 금리가 너무 좋을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죠. 20년짜리 계약을 합시다. 뭐 이렇게요. 부동산 대출 금리 체계 변화의 명분은 시장 경제에 따른 금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인데 실제 내용은 앞으로는 부동산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민은행의 결정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상당히 지금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설에는 10% 정도의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도산한 상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량 채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의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자칫 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커다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들의 수지를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담보이니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올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화된 경영 수지를 개선하라 이런 시그널이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압력으로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자칫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 경제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내려와야지 폭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일 어느 한 군데서 부동산 폭락 사태가 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회수와 다시 부동산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리만 브라더스식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새로운 부동산 대출 금리 시스템은 10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10월 8일인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맺어진 부동산 담보대출은 유지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월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새집이나 헌집이나 똑같은 가격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음 달에 새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액을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 많은 금융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되죠.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폭락이라는 사태를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은행의 수지 악화돼서 도산하는 것을 막고 이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잡으려는 것이 이번 부동산 담보 대출 시스템의 변경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 부동산을 구매해 놓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융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과 기업, 지방정부의 재무적인 불량 상태를 전 중국인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의 가구가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이미 107%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중국 국민들이 1인당 가지고 있는 채무가 본인이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돈을 1원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 정도 빚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더 큰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국 가구의 소득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중국 가구의 저축액이 절대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이 같이 올라가서 비록 저축률은 내려간다 할지라도 저축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 저축해둔 돈을 빼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금융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중국의 민간 소비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중국 인민은행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상업은행과 같은 금융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민간 가구의 소비를 결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또한 곧바로 금융이나 부동산의 폭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또다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위태로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